이상, 그는 한국 문학사상 최초의 아방가르드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시인이라는 것은 사실 난해하고 어렵고 또 지나치게 현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그 예술가 식민지를 살아냈던 젊은 청년의 관점으로 이상의 시를, 이상의 문학을 다시 본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리고 현대와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현대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상은 1910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경복궁 바로 옆 사직동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상은 단 한 번도 독립된 국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의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이 오직 식민지 시대만을 살아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종로구 사직동,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장남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화가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소시민의 장남이 화가를 꿈꾼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한복판 경복궁 바로 옆 사직동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사실 지금 우리는 모두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과 견주어 본다면은 다른 시인, 소설가, 작가들과는 유년 시절의 경험, 그리고 살아온 시절의 경험이 많이 다르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시인들의 작품을 일례로 든다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김소월, 진달래꽃, 영변, 이런 자연 전원 전서가 있죠. 정지용은 모더니즘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향수, 이런 시 보면은 전원적인 정서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바로 이상 문학을 이해하는데 과거에는 훨씬 더 난해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전원정서, 자연풍경,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적 삶, 도시적 정서,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는 조금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상은 어린 시절부터 사실 화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가난한 집의 장남이기 때문에 집안의 반대, 본인이 생각해도 형편상 여의치 않음을 잘 알고, 그래도 그 중에서 미술과 가장 가까운 전공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건축과라는 학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이상은 경성고등공업학교라는 학교의 건축과에 진학합니다. 경성고등공업학교는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이름이 바뀐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의 전신인 그런 대학에 이상이 입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여기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회화적인 정서에다가 건축은 이렇게 직선, 사선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구조역학으로 무게를 지탱해서 건물을 올리는 이런 수학적인 기법들, 방식들이 적용이 되는 분야를 또 공부했기 때문에 회화적인 경향에다가 수학적, 공학적, 이런 객관적인 논리적인 시선이 또 더해져서 결국 서양의 모더니즘, 모더니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훨씬 더 가깝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은 이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조선총독부 건축과에서 한반도 내에 있는 괜찮은 학교 건축과 학생 한 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하는 내부 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수석 졸업인 조선인 학생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상은 조선 총독부의 정직원이 되는데 사실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상은 조선 총독부를 몇 년 다니다가 조선 총독부에 사표를 내고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직한 이후부터 시인, 화가 이런 쪽으로 예술가로서의 본격적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총독부 사직한 그 해에 이상은 조선미술전람회라는 화가들의 등용문인 그런 전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작품을 보내서 입선작으로 결정되었고 입선작들이 이제 또 전시가 되는 그런 화가로서의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상의 문학에는 이런 화가로서의 이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또 다른 지점이 하나 놓여지게 됩니다. 이상이 또 시인으로서 등단하는 데에는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지용이 이상의 작품을 보고 특이한 작품을 써왔구나 하면서 그의 작품을 게재하도록 하는 한국문학 등단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용 시인은 시인 김기림 등과 함께 구인회라는 그런 모임을 문학 단체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은 나중에 정지용 시인의 또 추천에 의해서 구인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당시는 1930년대인데 이때에는 낭만주의적이고 서정적이고 전원적인 정서를 다루는 그런 서정시의 경향이 한 부류 크게 작동하고 있는 부분에 또 반대쪽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계급혁명, 사회혁명, 정치적인 혁명 이런 것들을 문학예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작품들, 소위 참여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등장해서 활발하게 그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상과 김기림, 정지용이 함께한 구인회는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래서 낭만주의와 감정적 경향은 구시대의 것이니까 새로운 경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문학예술이 사회 변혁이나 정치적 변화의 수단과 도구의 이차적 존재가 될 수 없다. 문학예술이 자율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것만으로서의 새로운 전개를 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이 모더니즘의 경향 내에서 이제 이상은 문제작 오감도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오감도는 1934년 여름에 첫 작품이 신문에 연재하기로 하고 발표되었습니다. 신문에 매일 2편씩을 발표하기로 하고 30편, 그러니까 15회 연재해야지 30편 되는데 절반쯤 발표한 다음에 일반 독자들이 아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실험적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항의와 비난, 또 신문사 내부에서는 또 신기하게 바라보고 이거 누가 썼는데 이렇게 특이한 걸 썼지, 이런 새로운 시선, 다음에 몰이해의 시선, 이런 두 가지들이 논란을 겪게 되어서 결국 연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재 중단에 이르게 된 이 작품, 이 연작시 오감도 15편은 이상문학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고, 모더니즘, 초현실주의, 아방가르드 이런 것들의 경향을 앞서서 시도한 이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시적인 특성, 특히 오감도가 갖고 있는 이 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 우선 실험적인 시각시라는 특징 때문에 어려움을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시라는 것은 활자의 배치, 글자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배치를 좌우로 바꾸고 또는 도형 같은 그림들이 막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또 다른 이상 작품의 특징은 초현실주의라는 것을 구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사실 1900년대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경향이고, 이것이 익숙한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젊은 시도, 새로운 실험, 새로운 가능성의 자유를 열어 적히는 데에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의 시, 특히 오감도는 당시에 항의와 비난, 몰이에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은 또 미적 자율성을 구사하는 모더니즘의 관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술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세계에 그런 자유를 구사하고자 하는 경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또 시각 중심주의라는,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부터 화가를 꿈꾸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회화적인 기법들이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매우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 초현실주의를 만드는 것의 또 핵심적인 바탕이기도 합니다. 이상의 문학에는 또 큐비즘의 시선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피카소가 바로 서양 미술사에서 큐비즘의 창시자 중 한 명인데요. 옆에서 본 그림인데, 옆에서 본다면은 한쪽 눈만 보여야 되는데 이 옆에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저쪽 눈까지도 그려놓는,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을 한 화면에다가 합쳐놓게 하는 겁니다. 큐비즘, 큐빅이라는 네모 상자 같은 건데요. 이것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또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 개의 화면에 합쳐놔서 레이어 시키는 것이죠. 이 레이어는 우리가 완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페이드 인 하면서 어떤 화면이 가까워지다가 얘가 슬쩍 사라지면서 바로 뒷장면 화면이 겹쳐져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겹침의 현상,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것들이 낯설게 겹쳐지는 방식까지도 이상의 시 작품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1910년생이기 때문에 역시 식민지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냈던 절망적인 시대, 그리고 본인의 탄생 배경도 녹록치 않은 아주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더니즘과 도시적 방법, 실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까닭은 바로 현실을 극복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방이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강한 대결성과 절망적 현실을 뒤집어 엎는 이런 방식들이 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 등등의 실험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의 대표작인 이제 오감도 제1호, 이렇게 이 제목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감도라는 말은 사실 조감도라는 말을 오감도라고 해서 한 글자 바꿔치기 해가지고 변형한 겁니다. 이 변형과 바꿔치기가 이상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감도는 건축물을 설계해서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건축물 앞에다가 이 건축물은 이런 모습으로 완공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조감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이 이제 건축가를 나왔으니까 건축에서 쓰는 용어를 또 가져다가 슬쩍 바꿔치기 한 것이죠. 오감도의 오자는 저기 한자 제가 오감도 옆에다가 이렇게 한자를 써놨는데 저 맨 윗부분에 가로획을 하나 더 그으면 세조자가 되고 한 획을 지우면 까마귀 오자가 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상과 함께 상상하기 시작한다면 한자에서 한 획 줄 하나 지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사실 큰 상징적인 의미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의 오감도 시 1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상의 대표작으로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고 1인의 아해가 가고 2인의 3인의 이렇게 계속하는 그리고 1인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인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3인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고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오감도 시 제1호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결국 나타나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냥 1인에서부터 13인까지 아이들이 나와서 달려가고 무섭다고 그러는 거, 그다음에 도로를 질주하고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도 또 나옵니다. 이런 몇 가지 사실 이외에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지? 라고 하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계몽적 교훈적인 의미로서의 정보가 이상의 오감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강하게 부르짖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인생의 의미, 참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교훈적인 것들을 깔아놓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없이 마구 아이들만 왔다 갔다 하고 골목만 나오고 도로만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제 의미 부여를 누가 지나치게 하고, 야, 이건 이러니까 인생은 이렇고, 삶은 이렇고,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돼 하는 것보다는, 오늘 상황은 이랬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시대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상의 오감도 제1호를 완전히 해석해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쉽게 설명한다면은 도로와 골목이라는 것이 무서운 아이와 함께 대비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상의 오감도 제1호를 본다면은 도로는 당시에는 일본 식민 통치를 강화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철도를 놓고 도시를 다시 건설하면서 신도시를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도로를 만든다라는 것은 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정치적 의도, 경제 침탈과 수탈이 목적화되어 있지만 결국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식민 제국주의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서울을 장악하면서 그 장악의 현실화의 강력한 표본으로서 도로가 건설되는 것이죠. 하지만 골목은 그것과는 다른 시시한 길이지요. 꾸불꾸불해서 그냥 아이들이 뛰놀거나 별 볼 일 없거나 하는 골목들인데, 자, 그렇다면 조감도라는 한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 본다면 까마귀의 관점으로 이렇게 감은 내려다본다라는 감자거든요. 까마귀가 내려다본 것 같은 어떤 도시적 현실, 어떤 절망적 현실을 그린 그림들, 도자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그림 같은 미술의 역할, 시각시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각시, 비주얼 포에트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아이들이 마구 질주하는데 당시에는 식민지 현실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뛰어놓는 아이들의 상당수는 남루한 옷차림이거나 또는
정말 부모를 잃은 거지이거나 두 종류입니다. 이 아이들과 절망적인 아이들과 도로의 상황, 골목의 상황, 과거에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도로들을 신장로라고 했어요. 새로 닦은 도로. 뭐 이런 상황들이 오감도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직물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훈적이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무언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는 그 어려움 중에서 아마 최고조에 달하는 시가 될 것입니다. 오감도 이렇게 해놓고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라고 써 있고 숫자 1에서부터 0까지 써서 가로 세로 늘어놓은 다음에 가로 세로 늘어놓은 것을 또 한번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뭐 진단 0, 1, 그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 책임 의사 이게 이제 어떤 질병에 대한 현실적 진단서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책임이 의사 이상이라고 해서 자기 거기다 등장시켜 놨거든요. 이 남들이 볼 때 이게 뭘 진단한 거야? 뭐 왜 또 지 이름은 여기다가 써놨어? 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라고 처음 시작했는데 용태가 나쁘다는 건지 좋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이런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이것 때문에 이건 도대체 뭘까? 1이라는 숫자는 1에서부터 뭐 1, 2, 3, 4, 5, 6, 7, 8, 9 가는 거는 수학적으로 뭐 무슨 함수이고 무슨 등비수열이고 이렇지 않을까 해서 또 이후에 수학자들까지 등장해서 혹시 뭐 아닐까 하고 열심히 추측해 보지만 사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그게 어떤 거라고 확정할 수 없는 아주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